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경제를 읽어주는 남자 경일남 채널을 운영하시고 한양대학교 교수이신 우리 김광석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의 팬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자리했습니다. 여러분 갖고 계시는 세계 경제 또 한국 경제에 관한 여러 질의들, 그 질의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제가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트럼프 시대에 세계 경제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냥 그런 큰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너무 좋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뭐 주락펴락하고 들었다 놨다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떤 충격들이 오고 있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트럼프의 의도는 어쨌든 GVC를 깨고 DVC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VC는 밸류 체인이잖아요. 밸류 체인이 글로벌리 분산되어 있죠. 네. 예를 들면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제일 잘하고 소재는 현재 일본이 제일 잘하고 제조는 대만이 제일 잘하죠. 네. 반도체라는 이 미래 유망 산업을 놓고 왜 글로벌리 분산되어 있느냐. 네. 쉽게 말하면 트럼프 입장에선 왜 나눠 먹냐. 미국 내만 완성시키자. 더메스틱 밸류 체인으로 만들겠다. 도메스틱 밸류 체인. 예, 그래서 GVC에서 DVC로 간다. 그렇죠. GVC를 깨겠다라는 거죠.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그 역대 정부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GVC를 깨고 DVC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유사하다. 네. 그러니까 속내나 큰 그림은 똑같다. 그러나 큰 그림은 똑같지만 그 그림을 그려내기 위한 수단들은 다른 거죠. 굳이 따지면 바이든 행정부는 관세가 아닌 나머지 조치를 통해서 GVC를 깨고 DVC를 완성하기 위한 목적인 거고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장벽을 통해서 그걸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규명하고 싶은데요. 이런 그림 속에서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고구마가 아니라 고구마 줄기인 거죠. 예를 들면 현대차, 기아도 이미 자동차 공장을 미국에 증설해 왔습니다. 그렇게 자동차 공장을 옮겨서 현지 생산하는 방식을 유지하다 보니 우리나라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이 줄어요. 대신 자동차 부품 수출이 느는 거죠. 근데 그 많은 부품 중에 하나가 뭘까요? 철강인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 수출도 많이 했었지만 현지 공장에 생산하는 방식으로 옮겨왔기 때문에 철강 수출, 알루미늄 수출이 많았던 거예요. 네. 근데 이제는 뭐 하라는 거죠? 제철소도 옮겨라는 거죠. 제철소도 옮겨라. 그러니까 이게 고구마 하나만 옮기는 게 아니라 고구마 줄기채 다 가져와라 이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어제 밤에 동남권에 있다가 서울에 올라왔는데요. 동남권에 있는 많은 이 대표들 만나면 한 70-80%가 자동차 부품업인데 이 자동차 산업의 첫 번째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죠. 화석연료 자동차에서 전기차 및 그린카 컨셉으로 바뀌고 있죠. 네. 그럼 기존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2-3만 가지였다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부품이 17,000가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용 부품이 새로 생겨나는 것까지 생각해보면 네. 사라지는 부품의 개수가 5,000가지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기존 내연기관차에 들어가는 부품들은 상당 부분이 다 없어진다고 보면 그렇죠. 되겠군요. 제가 무슨 말씀드리냐면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가 일고 있는 마당에 트럼프 행정부의 이렇게 강력한 관세 정책과 이런 여러 정책들을 드라이브를 걸면서 GVC를 깨고 DVC로 옮겨가는 와중에서 이 밸류체인 자체가 송두리째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는데 한국 내 생산 설비가 줄고 가동률도 줄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공장은 이미 옮겼지 않았느냐. 이제 미국 내 가동률을 올리고 한국 내 가동을 줄여라. 그런 식으로 많은 밸류체인을 다 가져가는 국면이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제대로 될까요? 미국의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네. 해외에다가 공장을 두고 있는 이유는 네네. 누가 하라고 억지로 시킨 것도 아니고 네. 미국 내에서 생산하면 그 비용이 너무 높기 때문에 비용이 싼 지역으로 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미국에 들어가서 생산을 하면 네. 그 비용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 노동력도 제대로 없을 것 같고 네. 시간도 제대로 못 맞출 것 같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 트럼프 행정부가 영원하지 않을 텐데 굳이 그 장단에 맞춰서 옮기는 게 맞을까? 그런 네. 질문에 대한 그 대응책들도 같이 마련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거라는 확신은 아니고요. 네. 우당탕탕할 텐데 최대한 우당탕탕하지 않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다른 정책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것인데 어떤 겁니까? 예를 들면 첫 번째가 네. 극단적인 규제 완화를 취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효율성부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정부 효율부가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를 통제하는 것인데
하나가 돈이고 하나가 법입니다. 네. 돈은 다시 말하면 예산을 통제해서 비효율적인 걸 줄이고 가급적이면 효율적인 부분으로 예산을 집중하겠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나 그 밖에 밸류체인을 가져오는데 더 많은 유리한 예산을 투입해서 인프라를 차원이 다르게 조성하겠다.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규제를 후리하게 만들겠다라는 게 이 일론 머스크의 생각이고 일론 머스크의 생각을 반영한 게 덧지인 거죠. 이 덧지가 하나의 수단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후변화 대응하지 마라. 미국에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하지 말라라는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자체가 예. 상대국들에게는 상당한 위협이 됩니다. 한국에서도 많은 제조사들이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하기 위해서 제반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미국에서는 제조할 때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 안 해도 돼. 나름 매력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ESG 경영 그런 거 하지 마. 하지 그런 말합니다. 거죠. 하지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비용이 떨어지겠군요. 그렇죠. 미국 내에서. 그러니까 매력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거예요. 세 번째가 법인세 절감인 거죠. 네. 감세 정책. 그것도 나름 상대국보다 법인세를 절감시켜줘서 다소 인건비는 비쌀지 모르지만 또 우리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다라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의지대로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또 한 가지가 금리 인하인 거죠. 미국에서 제조하는데 제로금리로 대출해주겠다. 마음껏 생산해라. 그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는 뭐 하느냐? 물가 안정을 유도하는 거죠. 또 다소간의 경기 침체를 유도하죠. 수용할 만큼의 경기 둔화를 만들면 실업자를 양산하면 안 되지? 지금의 4.5%의 기준금리에서 좀 적정하게 내려올 필요가 있겠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유도하도록 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밖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결과적으로는 물론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불리한 것들도 많고 인건비도 높고 그렇지만 거기서 제조하려고 가기보다는 거기에 팔기 위해 가는 거. 예. 거기에 시장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이고 네. 그 시장이 있다면 시장에서 현지 생산하는 방식을 취하는 노력을 하는 거죠, 기업들은. 예.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북미 시장만큼은 미국에서 생산하는 게 유리하게 만들겠다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이외의 다른 정책들을 가지고 좀 삐걱거릴 수도 있겠으나 삐걱거리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의지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과거의 공장과는 달리 실제 여러분 공장 견학 한번 가보시면 사람이 없습니다. 이걸 스마트 팩토리라고 그렇군요. 하죠. 디지털 트윈이라고 합니다. 예. 그만큼 공장이 자동화되기 때문에 과거만큼 인건비 부담 때문에 현지 생산하는 것을 꺼린다. 라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것은 이제 미국 정부의 움직임인 거고요. 현대차, 기아 그룹 입장에서의 대응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제철소 지어도 4년 정도 걸릴 겁니다. 지금 업계에서 아마 그러겠죠. 추산하기로는. 네. 그럼 트럼프 대통령 끝난 다음에. 끝나요. 그럼 왜 거기에 제철소 짓느냐? 네. 그러면 4년 동안 트럼프 정부가 관세 정책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기간 동안 네. 우리 현대차 기아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죠. 한국에서 만든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을 하는데 너는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거니까 봐줄게.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DVC로 만드는 노력에 부합하는 뭔가의 노력을 해주는 국가, 네. 기업에게는 뭔가의 예외 조치를 단행해줘야 트럼프가 원하는 그것을 완수한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득력 있는 예측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면 네. 이거 우리나라 일자리는 어떡하죠? 새로 대학 졸업하는 사람들 또 기존의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어떡합니까 이제? 네, 사실 지난주에도 국회 세미나에서 이 말씀하신 그 네. 주제로 좀 발제를 했는데요. 제가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발제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대차 기아가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게 이윤국대화에 도움이 돼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기술 인재들도 그곳에 가서 경력을 쌓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주재원으로 엄청난 많은 현대차 기아 인력들이 파견 갈 겁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의 경우라면 상대적으로 그 기업 내에 우수 인력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경제의 3대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잖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가계나 기업은 고려할 일이 아닌 거예요. 서로 각자 자기가 최대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남는 게 뭐냐면 국가라는 거죠. 지금은 조선업에 다소 봄바람이 불지만 네. 조선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빠져나간 상태의
그 지역은요 정말 유령도시 같아요. 모든 아파트가 공실이고 상권이 형성됐다가 다 빠져나갔으니까요. 마치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 자동차 산업, 자동차 부품업, 그 부품 공급업체가 밸류체인처럼 빼곡하게 채워져 있는 이런 동남권의 모습이 이제 점차 밸류체인 자체가 송두리째 나가면 지역 경제가 저는 굉장히 절망적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속상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특단의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국가는 정말 많은 것들을 송두리째 잃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 계획도 잃게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나름대로 DVC에 대한 고민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그게 K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에요. 반도체 한에서는 정말 A부터 Z까지 다 완료될 수 있게 그 안에서 기술 교류도 일어나고 많은 첨단 기술 전문가들도 이쪽에서 영입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것은 다른 나라에 있는 많은 반도체 관련 기업들을 유인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끌어들이듯이 외국의 인력들, 대만의 인력, 인도의 인력 이런 사람들을 한국의 클러스터로 받아들이겠다. 그게 우리나라의 국가 전략이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 미국이 다 데려가는 마당에 이 미래 설계가 가능하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기업은 기업대로 이윤극대화를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가게는 가게대로 유망한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문제는 나가지 못한 남아있는 국가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마땅한 대응책이 있느냐라는 질문도 하시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야가 국익을 위한 고민을 더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가면 우리 청년들이 취업을 할 때 다 미국 가서 취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가서 취업을 못하면 한국에서는 일자리가 없는 상황이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가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개인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작년에 비슷한 주제의 질문을 받았어요. 2024년에 미국에 투자해야 됩니까? 한국에 투자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애국심의 발로로 말씀드려야 됩니까? 투자자의 관점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국민연금조차 미국 주식 비중을 늘려나가고 있는 마당에 한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투자하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 되는데 마찬가지 조금 비슷한 어려운 질문인데 청년들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는 더 어려워지죠. 근데 청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일자리를 찾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 청년들이 그렇게 떠날 수밖에 없는 여건이라 한다면 그것을 더 심각하게 인지하고 어떤 미래를 설계할 것인가를 또 설계자들은 또 고민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트럼프 시대에 우리 한국 경제가 어떤 영향을 받는가를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드려봤는데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중국 경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트럼프가 중국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 주된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그 데이터들을 놓고 보면요. 중국의 미국에 대한 수출이 중국 GDP의 2.5%밖에 안 돼요. 미미한 수준이에요. 우리는 한 7%, 멕시코는 한 25%에서 30%, 중국은 별 타격이 없을 것 같은데 트럼프가 저렇게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미 미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많이 줄여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미국이 중국에 대한 직접 수입 의존도를 줄인 건 맞지만 중국 입장에서 간접적으로 우회 수출하는 것은 더 늘려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멕시코와 캐나다의 대미 수출이 늘었는데 그리고 미국의 멕시코와 캐나다 의존도가 늘었는데 그게 멕시코와 캐나다의 자본이 아니라 중국 자본이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회 수출도 있지만 지금 생각난 표현인데 우회적 수출. 우회 수출에 부합하진 않아요, 정의상. 근데 우회적 수출이 있어요. 예를 들면 트럼프 행정부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 유독 강하게 관세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근데 지금 어떻게 철강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냐면 물론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의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하는 가장 주요 수출 대상국입니다. 근데 중국산 철강이 알루미늄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수출이 많이 되고 있어요. 근데 중국산 알루미늄과 철강은 멕시코와 캐나다의 내수용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현지 생산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으로 수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행정부는 그걸 알고 있다는 거죠. 알고 있기 때문에
아예 중국산을 내수용으로도 쓰지 말라라는 압박을 취하기 위해서 수출을 차단하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미국 입장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로부터 철강 수입을 차단하면 이들 국가들은 당연히 중국산 수입을 줄여나게 하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계산으로 결국 중국을 표적으로 한 철강 알루미늄 관세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고관세 압박이 네. 중국의 타격이 상당히 있을 거다. 타격이 있죠. 예. 그건 이제 기업들의 실적에 타격이 있는 것이죠. 기업의 실적에. 네. 그러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중국 자본도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중국 자본이 미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장치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오히려 여러 인가 조치나 뭐 비관세 장벽 등을 통해서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은 동시에 병행하고 있다고 예. 해석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움직임이 중국 자본력을 좀 무력화하기 위한 노력하에 있는 것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한편으로는요. 네.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트럼프가 오히려 좋다. 우리 미국 제품 많이 사줄 테니까 예를 들어 대만 내가 먹을 테니 가만히 좀 있어라. 이렇게 서로 딜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뭐 들리고 그러던데. 네. 그런 건 어떻게 보세요? 그런 공사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의 의견은 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 중국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움직임.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행보를 보이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혹은 바이든이든 해리스든 간에 미국 리더 자격은 내가 당선이 돼야 중국을 압박할 수 있어. 서로 결국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미국 국민들이 그걸 원한다는 거죠. 결론을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중국과 딜을 하지 않을 것이다. 돈 몇 푼 벌기 위해서 대만이라든가 또 일본이라든가 이 남중국해라든가 이쪽을 미국이 중국에게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거네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이 패권 전쟁의 흐름은 두 개의 해가 동시에 떠 있을 수는 없다. 라는 종류의 입장을 양국이 취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중국이 크는 걸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그렇죠. 네. 중국도 내가 크도록 놔둬라. 물론 그런 입장을 고수하되 너무 싸우지는 말자. 전쟁까지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싸우자. 라는 일종의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네. 결과적으로는 둘 다 머릿속으로는 너를 없앨 거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중국도 미국에게 숙일 수 없다. 절대로. 숙일 수는 없죠. 네. 그 누구도 숙일 수는 없을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은데요. 네. 우리 GDP 성장률이 1.5% 그것도 되느냐 마느냐 그러고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도 네. 일본처럼 뭐 잃어버린 10년, 뭐 잃어버린 30년 이런 상태로 진입을 하는 거 아닌가요? 어쩌면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아니고 추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일본처럼 그런 상태가 되면 네, 그 부분 제가 솔직히 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 숫자로 저는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네. GDP 통계를 추계한 건 1960년대 초반부터지만 그래도 GDP 통계가 선진화된 수준을 보였을 시점이 1980년부터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75년부터의 GDP 통계가 좀 의미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한국 경제가 경제 위기를 마주했었던 예. 그게 정확히 4번 있었습니다. 1980년 오일 쇼크에 따른 경제 위기가 왔었어요. 그때 역성장했습니다. 1997, 8년 IMF 외환 위기 왔었죠. 마이너스 5.1%로 역성장했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왔었고요. 마지막 한 번이 팬데믹 경제위기 마이너스 0.7% 역성장했습니다. 이런 4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한 채 2023년 1.4% 성장했는데 그때가 4번의 경제위기를 제외한 채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5%로 현재 전망된다는 거예요. 근데 1.4%가 경제 위기를 제외한 채 가장 낮은 성장률이었는데 그 가장 낮은 성장률로 또 유지된다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 경제가 1%대로 이미 내려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2020년부터 2025년 올해 성장률을 1.5%로 가정했을 때 성장률의 평균치가 몇 퍼센트일까 계산해봤더니 1.7%입니다. 잠재 성장률이 2%라고 하는데 잠재 성장률도 안 되는 이미 저성장 국면에 도래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물가 상승률이나 가계부채 증가율이나
나머지 것들과 견주어서 생각해보면 1.7% 성장세는 사실 뭐 마이너스 성장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반도체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 뭐 2차 전지를 비롯한 이런 몇몇 주력 산업들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은 마이너스 성장 아닌가 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맞습니다 라고 답변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에 근무하시는 임직원분들은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것을 직감하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영업을 하신다든가 네. 뭐 금융을 하신다든가 이런 분들은 이미 마이너스 그렇죠. 한 10% 이렇게 그렇죠.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일단 쪼개보는 것은 굉장히 저는 좋아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하나의 GDP 구성 항목이니까. 어쨌든 이런 실상을 놓고 봤을 때 1.7% 성장을 지금 최근 6년 동안 유지하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가 잃어버린 10년이냐 정의하기 나름이지만 1%대 성장하는 것도 잃어버린 10년에 부합한다라고 전제를 한다면 이미 잃어버린 10년에 진입해 버렸다 라고 진단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의견 드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포기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근데 잃어버린 10년에 이미 진입했다라고 절박한 심정으로 전제를 하고 대응책을 고민하는 게 더 맞지 않는가 예. 하는 의견 차원에서 그렇게 전제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 상황을 파악을 했을 때 네. 누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정치인들이 생각을 바꿔주셔야 되고요. 왜냐하면 법적, 제도적 장치로서 바뀌어져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으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의견을 드리면 너무나 유명한 표현이지만 정치는 국민의 수준이다. 네. 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스스로 이런 현상을 교감하고 국민들이 깨어 있다 보면 그런 정치인들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런 생각이 없는 정치인들은 도태될 것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정치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수님이 이렇게 지식 채널을 유지해 주시는 것도 너무 훌륭한 하나의 수단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되는지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런 표현을 뭐라고 했냐면요. 두 번째 한국이다라는 표현을 했어요. 우리나라도 14%대 성장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14%대에서 12, 10, 9, 8, 7, 6 하다가 지금 1%대로 내려온 겁니다. 성장률이. 2025년 혹은 2030년까지의 경제를 놓고 봤을 때 이게 첫 번째 한국이 이렇게 내려오는 내리막길이다라고 하지 말고 첫 번째 한국을 마감하고 2025년부터 두 번째 한국을 또 만들어 보자. 그러면 완전히 어제 오늘의 조치들을 바꾸는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를 단행하자. 네. 라는 의견인 건데 그 의견에는 몇 가지 골자가 있습니다만 한두 가지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 가지가 수출구조 개편입니다. 우리나라의 수출구조상 미중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네. 근데 미중 간에 결투해요. 그리고 중국에서 밸류체인을 빼래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요. 지금 잘하고 있는 중국 수출을 빼자가 아닙니다. 중국 수출은 놔두고 중국을 제외한 그 밖에 나머지 유망신흥국들을 개척해 나가자라는 것인데 2025년, 6년, 7년까지 G20 국가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일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가 올해 내년 6, 7% 성장을 유지합니다. 근데 인도가 GDP 벌써 5위국입니다. 3, 4위국이 독일, 일본이죠. 근데 독일, 일본은 제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인도는 7% 성장하니까 따라잡겠죠. IMF 전망에 기초하면 27년부로 따라잡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위국으로 도약해요. 그들이 이제 신흥국에서 중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이거든요. 왜 아직까지 그 거대한 GDP 5위 국가고 7% 성장하는 인도에 우리나라 수출은 2.6%밖에 안 된다. 물론 노동법 안 좋고요. 통신 인프라, 전력 인프라 아직도 안 좋아요. 그러나 안 좋은 걸 보지 마시고 과거에 안 좋았던 수준에 비해서 얼마나 개선됐는지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첫 번째 수출 구조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고요. 예.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라는 관점에서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올해부터 약 10년 동안의 잠재 성장률을 1.8%로 보고 있거든요. 그만큼 성장률이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근데 너무 잘 아시겠지만 잠재 성장률을 계산할 때 계산 공식이 하나가 노동 투입, 바로 위에가 자본 투입, 그리고 위에가 총 요소 생산성.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 생산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세 가지의 블록을 쌓았을 때
그 높이가 1.8%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노동 투입은 앞으로도 줄어요. 인구 감소와 고령화와 노동 투입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본 투입도 미중 패권 전쟁과 트럼프의 이런 강한 드라이브로 더 줄어들게 생겼어요. 근데 나머지 생산성, 이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아, 통제할 수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올리죠? 예를 들면 기업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두 번째, R&D 지출.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건 오로지 기술력입니다. 이런 관세나 극단적 보호무역주의 시대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오로지 기술력이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범용화된 기술력 말고요. 반도체 산업 안에서도 요것만큼은 우리가 제일 잘해 하는 영역을 지정하고 그런 부분에 R&D 로드맵을 짜고 R&D 예산을 투입하고 많은 민간 기업들이 참여하게 해서 적어도 어떤 특화된 영역만큼은 그 어떤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기술력을 갖고 있으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 가지 블록 중에 이 생산성은 한 명 한 명의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그냥 평범한 일반 인력이 아니라 고급 인재화되고 기술 인재화되고 첨단 인재화되면 그게 한 명 한 명의 5천만 국민이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전 국민의 인재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R&D 부분에 더 많은 투입을 하고 교육 부분에 더 많은 투입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생산성을 끌어올리는데 노력을 해야 된다. 근데 이거마저 선택하지 않으면 우린 그냥 잃어버린 10년, 잃어버린 30년 가자는 선택이거든요. 제2의 대한민국, 새로 태어나는 대한민국,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추락이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말씀이신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들으셨듯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여러 번의 위기를 겪었지만 잘 극복해 왔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되리라고 믿는데 그렇게 되는데 우리 김광석 교수님께서 오늘 해주신 말씀, 제안하신 그 아이디어들이 꼭 받아들여져서 네. 우리 국민들 하나하나가 변하는데 기폭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했습니다. 좋은 자리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예.